가면과 본색. 가면을 벗기면 본색이 보인다. 천공지음. 가면과 본색. 인간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의 추리작가 가스통 르루가 발표한 오페라의 유령에서처럼 흉측한 얼굴을 감추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나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는 드러나는 형상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추상적인 가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화상을 입거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감추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에게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비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앞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가면과 관련하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와 종교, 기업은 물론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올곧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마치 가면을 쓴 유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싫든 좋든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닌다. 한 번은 강의 중에 한 중년 여성에게 물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말해 못해요. 숨이 꽉꽉 막히고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얼굴이 예쁘신데 그 얼굴을 감추려고 하니 더 짜증나죠? 농담이었지만 강의실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날에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큰 곤욕이다. 어쨌든 우리는 역병으로 인해 때 아닌 가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디 인간은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했다. 여기에서 부처란 깨달은 성자를 뜻한다. 해맑은 신생아의 얼굴을 보면 그 자체가 부처요, 예수요, 성자와 다름없다. 그런데 어떤가? 아이가 자라면 자기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학령기에 들어서면 물질에 관해 급격한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성장의 과정이다. 만약 아이에게 욕심이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거니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다. 다만 그 욕심을 채우는 과정이 정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 집착이 강한 아이는 좋은 인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아주 큰 인물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대개 큰 인물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다. 내가 인간의 가면과 본색을 이야기하다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욕망의 가면을 쓰게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가면의 본질은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강한 욕구이다.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그 그늘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잡거나 큰 성공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얼굴을 하기 쉽다. 그래서 어릴 때의 환경이 중요하다. 힘든 삶을 산 사람일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더 헤아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배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마 어려웠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리기 싫은 탓일 것이다.
그럴수록 자신의 가면을 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걸 종종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을 더욱 어두운 곳으로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출가한 수행자들이 본래의 목적을 잊고 엉뚱하게 재물을 탐하는 일들은 종교의 가면을 쓴 것이나 다름이 없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권력의 가면을 쓴 것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이 사회 구호를 목적으로 기부받은 돈을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쓰는 것도 봉사를 빌미로 가면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가면을 쓰는 순간 이미 본래의 자신이 아니다. 성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재물을 탐하거나 정치인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뒷돈으로 정치 자금을 받거나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을 개인적인 일에 쓰는 건 사회의 악이다. 그들은 가면을 한 겹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을 쓴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면 뒤의 본색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는 지금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과 이혼율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밖에도 비공식적으로 1위가 많은데 고부간의 갈등 1위, 부모 자식 간의 의견 충돌 1위, 부부 대화 단절 1위, 저출산율 1위, 사교육비 지출도 1위이다. 안 좋은 것은 다 끌어안고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눈부신 성장의 가면 뒤에 가려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눈부신 성장 뒤에 숨은 모순덩어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정치권은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으며, 국민은 어떤 것이 옳은 정책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다. 국가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모순을 혁파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틀렸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요즘 같은 시대엔 통하지 않는다. 고생은 고생만을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낡은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생각의 전환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고루한 과거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정상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유명 산악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정상의 70%까지는 누구나 오를 수 있지만 정상 직전의 나머지 30%는 개인의 의지이다. 그곳에는 위험한 크레바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렇듯 정상에 오르기 직전이 제일 힘든 법이다. 남을 간섭하려면 먼저 힘을 갖춰라. 그다지 능력도 없는 사람일수록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적이 많고 주변에서도 인기가 없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힘을 갖춰야 한다. 실력도 없이 간섭하면 잘난 체한 꼴이 되어서 결국 자신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상과 욕심을 착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상과 욕심을 두고 착각한다. 이상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배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걸 뜻한다. 욕심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취하는 것으로서 이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집을 사겠다는 꿈은 욕심이 아닌 이상이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고 집을 사겠다는 꿈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욕심만 가지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환경을 받아들여라. 살면서 자꾸 어려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골라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취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모수는 불만을 양산한다. 요즘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관해 불만이 아주 많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집값과 전세가만 더 올려놓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늘어나는 것은 공공기관 등의 일시적인 일자리뿐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정책 등에서 자충수만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이를 빨리 시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뭉기적거리다가 실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진 민심 분열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민감하게 대립하다 보니 정치권은 경제에 신경을 쓸 여력조차 없는 것 같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권력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행정과 법을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하는데 자기 진영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 원인을 잘 파악해서 빨리 수정하면 되는데 오히려 방귀 낀 놈이 화를 내듯 정치권이 불만부터 발산한다. 이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민의 불만이 어디에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정책의 모순을 빨리 찾아내어 대안을 찾아내는 게 훌륭한 정치인이다. 불만은 오직 불만만을 양산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 눈앞의 불만을 덮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은 모순과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야만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진다는 걸 우리 정치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불만만 터뜨려선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의 사회는 항상 모순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지식인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만만 터뜨리다 보니 사회의 모순은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정치, 종교,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 점을 오늘날 지식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스승과 선생. 사람이 성장하려면 스승과 선생을 잘 만나야 한다. 스승은 인생관을 세워주고 선생은 기술과 재주를 가르쳐 바른 길로 안내해준다. 이 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나침반 같은 존재이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보다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스승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 당신은 선생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생 공부를 가르쳐 줄 스승을 원하는가?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줄 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욕심이 많아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결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까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다. 대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리를 두기 마련이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났다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남을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먼저 내가 갖춰지면 저절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좋은 말만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말만 듣다 보면 시기하는 자가 반드시 생기고 듣기 싫은 말은 듣다 보면 격려하는 이가 생긴다. 좋은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듣기 싫은 말은 자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말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좋고 나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법.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야 한다. 좋은 에너지란 내가 가진 좋은 마음, 내가 가진 좋은 생각, 내가 가진 좋은 기운을 의미한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인연에는 공짜가 없다. 남을 탓하지 말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힘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빚어진 결과이므로 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자신뿐임을 명심하라.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대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대우주를 운용하는 원소이며 핵심 주체이다. 우리는 각자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에너지를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삶이 힘든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공부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은 안주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남을 위해 관음의 덕을 행할 때 나에게 지혜의 우물이 생긴다. 관음은 세상의 힘든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다. 우물의 물도
두레박이 있어야 길어 올리듯이 리더는 관음의 덕을 가져야 지혜가 깊어진다. 관음의 덕이 없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는 단 1%의 지혜도 내지 못한다. 소통하면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남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다.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젊어진다. 늙을수록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곁에 소통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이와 소통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인연이 다가올 리가 없다. 말의 중요성.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다. 말은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엎지른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말 때문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말 때문에 한순간 멀어진다. 불교 경전에서는 입안에 도끼가 있다 하고 새치 혓바닥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들어있다 라고 했다.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은 새치 혀를 두고 이런 잠언을 남기기도 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오. 새치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실로 의미심장한 비유이다. 사람들은 남들에 대해 누구누구는 나쁘다, 누구누구는 어떻다 등등 자신도 모르게 흉을 많이 본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나중에 화가 되어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대개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견해는 없고 남의 것을 빌려와서 마치 제 것인 양 앵무새처럼 내뱉는다. 그런 사람은 전혀 진실성이 없다. 생각 없이 내뱉은 약속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3번은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신뢰를 준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덕이며 지혜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들에게 신중하게 말하라고 강조한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지킬 수 없다 말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남을 흉보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는 것이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들겠다. 부처님을 욕하는 외도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외도가 부처님을 향해 흙을 뿌렸다. 그런데 강한 맞바람에 그 흙이 자신의 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그때 부처님이 외도에게 말했다. 보라, 남을 비방하거나 흉보면 그 죄는 모두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 우리는 첫째도 말조심, 둘째도 말조심, 셋째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남이 좀 밉더라도 비방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말하고 실수하면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진보 지식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보 지식인이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좌측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보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좌파일까 우파일까? 진정한 진보 지식인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가? 자신이 진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성급하게 한쪽 편만을 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소신 없이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자신이 진보 또는 보수라 생각하고 성급하게 한쪽 편을 들어버리는 오류를 저지른다. 이것은 올바른 진보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다. 진영에 이끌려서 한쪽 편만 들 게 아니라 좌파와 우파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서 옳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아니면 반대해야 한다. 좌파와 우파의 본질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자신의 성향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중도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파가 많다. 자신이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은 독재 시대 때 성향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독재 시대가 아니다. 정치 성향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중용의 시각을 가진 진보 지식인이다. 그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놓는다. 또한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적 자원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진보 지식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강조하자면 진보 지식인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이다. 이익을 탐하는 지식인이라면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한갓 장사치에 불과하다. 지식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중용의 시각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런 까닭에 진보 지식인은 재물과 권력을 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떤가? 스스로 진보 지식인이라고 칭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에만 밝은 지식인이 너무나 많다. 중용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중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못 배웠다고 해서 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눈앞의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절대적인 내공이 필요하다. 즉, 지식과 내공을 겸비한 자만이 진정한 진보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진보 좌파 혹은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진보와 보수의 개념조차 모르고 한쪽 편만 들고 있는 지식인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물결처럼 이리저리 쓸려다니기만 한다. 중용은커녕 진보 지식인의 근처에도 못 간다. 진정한 진보 지식인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데에 최상의 가치를 둔다. 옛날에는 없는 자의 편에 서면 세상에 반란하는 자가 되었고 가진 자의 편에 서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보 지식인들은 어떤 자세를 지니고 행동해야 할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도 불리하지 않게 하는 데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누구에게든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진보 지식인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 좌우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기업인은 노동자가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좌우파의 진영 논리 때문인데, 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룹이 바로 진보 지식인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 가고 목소리 큰 자들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떤가?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운다. 대안도 없이 오직 싸움질에만 열중하고 있다. 왜 그들은 싸우기만 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그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보 지식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헐뜯기보다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을 헐뜯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남을 탓하고 헐뜯을 때는 지식도 실력도 필요 없고 막무가내다. 우리 사회가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건 지식인들이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철저하게 아낄 때 올바른 지혜가 열린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싸움질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진정한 진보 지식인들은 주관이 뚜렷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나마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건 중용의 정신을 가진 지식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진보 지식인들이 세상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아야 한다. 그들이 좌파와 우파라는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중용의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사람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내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깨달은 건 도란, 사람들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장사꾼에게는 그들만의 도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들만의 도가 있으며 기업인에게는 기업인들만의 도가 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도를 깨닫는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대자연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 위대한 가르침을 잘 모르고 산다. 산길을 가다 풀꽃과 나무를 발견하면 그저 봄이니까 풀꽃이 피었다고 생각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이 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여기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대자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한 알의 씨앗이 싹트는 데는 흙과 물과 공기와 빛이라는 인연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연 없이는 절대로 씨앗이 싹틀 수 없다. 나는 수행하면서 씨앗이 인연을 얻어 싹을 틔우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신불산에서 수행한 지 꼭 13년째가 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골짜기에 잔설이 덜어 남아 있었는데 그날 산책을 나섰다가 비탈길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땅속에서 조금씩 움트고 있음을 보았다. 마치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새싹이 100분의 1mm씩 미세하게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의심했다. 씨앗 하나가 꿈틀대다가 아주 짧은 순간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새싹은 아주 느린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미세하게 솟아올랐다. 그렇다면
내 눈이 우주를 관찰하는 광학 현미경이 된 것일까? 아무튼 그날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직접 목격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후로 꽃봉오리가 열리고 나뭇가지에 잎들이 차오르고 꽃잎에 이슬이 맺히는 순간들이 자주 목격되었다. 실로 경이로웠다. 사실 13년째 되던 봄날 이전에는 씨앗에서 싹이 움트는 걸 전혀 보지 못했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자연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 폭포 위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한 줄기 강한 섬광이 내 정수리에 꽂히는 걸 느꼈다. 그 후로 나는 이상한 기운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알의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돋아나는 데는 엄청난 대자연의 섭리가 숨어 있다. 그동안 나는 왜 대자연이 움트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깨달았던 진리가 하나 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만물의 움직임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 사람이 가진 영혼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후로 꽃이 피고 지는 순간을 마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대자연의 경의를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대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의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는 싹이 100분의 1mm씩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심지어 나무의 뿌리가 보이고 잎의 미세한 입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경험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지 않아도 된다. 영혼이 탁한 사람은 평생 대자연의 경의를 느낄 수 없다. 대자연은 영혼이 맑은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경의를 볼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대자연은 영혼이 맑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본 모습을 허락한다. 반대로 영혼이 탁한 사람은 대자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 또한 영혼이 맑은 사람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의 영혼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가진 생각을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상대가 답답해하는 것이 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뜻이다. 그와 달리 영혼이 탁한 사람은 100년이 흘러도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한다. 영혼이 맑은 사람의 공부. 영혼이 맑고 선한 사람은 좋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 곁에는 항상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므로 평소에 자기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상대에게 깊이 공감해서 결국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영혼이 맑고 선한 사람은 기운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늙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아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에 눈길을 주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세상의 일들은 매우 단순한데 나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 인생의 내비게이션. 요즘은 자동차를 몰 때 을에 내비게이션을 켠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와 소요 시간이 표시되고 상냥한 목소리가 길을 안내한다. 참으로 편리한 과학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옛날 뱃사람들이 사용했던 나침반과 지도에서 착안한 IT 기기로서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이다.
최근에는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운전자가 출발 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 경로와 소요 시간이 나타난다. 요즘 나는 인생이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목적지로 정하고 나이, 학력, 경력, 능력 등을 입력하면 그곳에 당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화면에 나타난다면 어떨까? 또한 내비게이션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경고 신호가 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위험 신호를 예고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인생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1년 후, 5년 후를 어떻게 알겠는가? 요즘은 최고로 꼽는 것들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인생 맛집, 인생 사진 등과 같이 인생을 붙인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 목표를 확고하게 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당황하기 일쑤다. 이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꼰대 취급을 받는다. 꼰대가 돼도 상관없지만 젊은이라면 삶의 목표와 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피로 사회의 저자 한병철은 잠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단순한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분주함에서 잠시 탈출해 자신을 깊은 심심함 속에 놔두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너는 무엇을 잘하니? 너는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니?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적어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으며 그 사회는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이다. 꿈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자신이 잘하는 일 하나쯤은 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의 내비게이션은 늘 켜져 있다. 가다 보면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아픔이 우울증을 만든다. 우울증은 영혼이 상처를 받거나 영혼의 질량이 낮을 때 발생하기 쉽다. 의사들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률이 남성에 비해 4배나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로토닌은 기분 같은 감각 작용과 수면, 식욕,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우울증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현대의학이 연구를 통해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이 전부일까?
인간의 감정은 매우 섬세하고 우주적이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조절하지 못하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정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멀쩡한 사람도 죽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일까? 영혼의 질량이 낮아서 몸이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돈이 억만금 있는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높은 사람도, 인물이 좋은 사람도 피해가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한국 여성의 절반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멀쩡한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눈만 뜨면 바뀌는 교육정책과 치솟는 집값, 불확실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부모들은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키우느라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저 자식들을 굶길까봐 그게 걱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기 자식을 서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 자식이 남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가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고 할 정도이다. 어디 그뿐인가? 남편이 승진해서 누락돼도 우울증에 빠진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 여성 절반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다. 남들보다 넓은 집에서 외제차를 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하다면 과연 이것이 우울증일까? 그저 우라통일 뿐이다. 우울증은 자신의 삶에 그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온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우울증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도 찾아오지 않는다.